8개 모자로 남은 당신. 우리 집 오동나무 2층장 윗칸에는 남자 모자가 8개나 들어있다. 아래칸은 비어있다. 그 장 위에는 한 남자의 독사진이 놓여있다.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지만 쓸쓸하고 복잡한 미소다. 때에 따라서는 우는 것처럼 보일 적도 있다. 원래 그 사진은 독사진이 아니었고 웃음도 그렇게 쓸쓸하고 복잡하지 않았다. 사진으로 한번 찍힌 표정이 때에 따라 변한다면 정신이 살짝 어떻게 된 사람의 수작 같지만 정말이다.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는 건강하고 기쁨에 넘쳤었다. 그날은 그의 환갑날이었고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여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으니까. 카메라 사진을 수없이 찍었는데도 사진관에서 나온 사진사가 우리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 단체 사진을 찍고 가족 사진을 따로 찍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만 앉혀놓고 찍었다. 사진사가 김치 하는 대신 자 찍습니다. 입 좀 다무세요. 너무 웃으면 첫 달 났습니다 하고 농짓거리를 할 정도로 우리는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날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던 건 환갑 잔치 때문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 부부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중에서 그를 혼자 떼어내어 독사진을 만들기는 그날로부터 3년도 안 돼서였다. 영정으로 쓰려면 독사진이라야 하는데 그에겐 마땅한 독사진이 없었다. 나는 그의 영정을 그가 죽기 전에 만들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되고 나서 그의 목숨은 무거운 줄을 단 끈처럼 무서운 속도로 죽음의 나락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희망으로 그를 들볶았다. 병원 약과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좋다는 한약, 생약을 다 실험하려 들었다. 탕약, 환약, 인삼, 영지, 어성초, 알로에 온갖 채소와 약초의 녹즙을 그의 입에 쳐넣으면서 꼭 고쳐놓고 말 테니 두고 보라고 장담을 하곤 했다. 전부터 친히 지내던 한의사 한 분이 중국에서 구한 희귀한 비방대로 만들었다는 환약은 크기가 꼭 수수할 만한데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고가품이었다. 값보다는 복용 방법이 문제였다. 그 작은 알약은 그냥 삼키면 약효가 반감되니까 꼭 혓바닥 위에 얹어놓고 반쯤 녹을 때를 기다렸다가 침으로 삼키라고 했다. 메마르고 백태가 앉은 혓바닥 위에서 아무리 작은 환약이라지만 쉬 녹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약 먹는 걸 제일 싫어했다. 그럼 난 무서운 얼굴로 그 약이 얼마나 신유한 약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를 윽박질렀다. 나도 믿지 않는 걸 믿게 하려니 무서운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밤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잤다. 행여 내가 잠든 사이라도 당신의 영혼이 육신을 훌쩍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는 몸짓이었고 그도 그걸 알아주길 바랐다. 이렇게 결코 그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처럼 굴면서 나는 뒤로 조금씩 그의 장사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와 나의 교적이 있는
본당 연령회장댁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격조했지만 알려야 할 친척들의 연락처까지 수소문해서 메모해 놓는가 하면 임종의 장소를 집으로 할 것인가 병원으로 할 것인가를 자식들과 수근수근 의논하기도 했다. 그리고 환갑 때 찍은 사진 중 부부의 사진을 딸을 시켜 사진관에 보내 아버지만 홀로 떼어내어 영정으로 쓰기에 적당한 크기로 확대를 해오도록 했다. 넉넉한 사랑을 받으며 나이 먹은 티가 역력한 흡족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마음에 들어 골라 잡은 사진이었다. 그러나 미리 만든 영정 사진을 받아보고 나는 그만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마음이 뜨끔하고 말았다. 장식 없는 나무 틀 속에 확대된 그의 미소는 암만 해도 나하고 나란히 앉아 찍은 환갑 사진 속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끊임없이 불어넣은 거짓 희망에 속아주고 있을 뿐 결코 정말 속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엷은 미소가 감도는 눈매는 남의 속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도 노염을 타거나 무안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감싸는 쓸쓸함 때문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되레 나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다. 8개나 되는 모자는 다 그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1년 동안에 사모은 것이다. 모자가 유행하는 시대도 아닌데 1년 동안에 모자를 8개씩이나 사다니. 누가 들으면 그가 몸치장 따위에 취미가 각별한 멋쟁이 신사였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나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값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갔길 원했다.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런다는 건 그 뜻이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애장에 있으려니 싶어 나는 목이 맥에 감격을 했다.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노누매기를 했다. 그러나 모자는 다 내가 가졌다.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죽는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끊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세월의 흐름이 빠른 물살처럼 느껴지고 자주자주 시간이 빛났다. 아까운 시간의 빛남은 행복하고는 달랐다. 8개의 모자에는 그 빛나는 시간의 추억이 있다. 나만이 아는. 마지막 1년은 새벽잠을 설치게 하는 그의 기침소리로부터 비롯됐다. 담배를 워낙 즐기는 그는 새벽잠에 쿨럭거리기를 잘했다. 그러나 참아도 될 걸 가장이 일어났다는 표시로 일부러 소리를 내보이는 것 같은 약간은 허세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기침과 기침을 동일시하는 말버릇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린 날 사랑에서 할아버지의 엄엄한 기침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할아버지 기침하셨구나 하면서
나에겐 양침물과 소금 그릇을 들리고 당신은 세숫대야를 들고 종종걸음을 치셨다. 남자들이란 나이 먹어 아침잠이 줄면 을에 일어났다는 표시로 기침을 하는 거려니 예사롭게 듣던 소리가 어느 날부턴지 문득 귀에 거슬렸다.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참으려 해도 복받치는 소리로 들렸다. 그러나 그는 괜찮다고 했다. 새벽 담배가 안 좋은가 봐. 안 피우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정도로 눈치려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각 증상이 전혀 없고 기침도 새벽녘에 잠시 동안뿐이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우겼고 그가 마지못해 따라 나선 게 기침 소리에서 이상한 걸 감지한 지 불과 사나흘 만이건만 X선 소견만으로도 폐암이 거의 확실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역시 틀림이 없었다. 아주 초기니까 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자식들은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벌써 자식들이 전화로 수군대는 소리를 엿듣고 말았다. 스몰셀, 엑스텐디드. 내 짧은 영어 실력으로 어찌하여 그 뜻은 그다지도 명료했던지. 특히 엑스텐디드는 정확한 스펠과 함께 그 뜻이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조각이 명치로 내려앉듯이 통로가 분명한 차가움으로 느껴져와 나는 전화기를 놓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가슴 속에 차디찬 이물감은 차차 손끝 발끝으로 시리게 퍼졌다. 스몰셀이란 폐에 생기는 암의 종류 중의 하나로 문자 그대로 작은 암세포가 고루 퍼지는 소세포암을 이름인데 진행이 빠르고 초기에도 수술이 불가능한 대신 항암제는 아주 잘 듣는 암이라고 했다. 아주 잘 들으면 완치될 수 있단 소리냐고. 나는 주치의와 역시 의사인 아들과 사위에게 따로따로 추궁을 했고 그러면요 하는 그들의 선선한 대답을 얻어냈지만 믿지 않았다. 그의 새벽 기침에서 여느 때와 다른 불길한 울림을 가려내고부터 갑자기 민감해진 눈치로 자식들의 선선한 대답이 거짓임을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스몰셀이 문제가 아니라 엑스텐디드가 문제였다. 주치의한테서도 자식들한테서도 그 이상 알아낼 수 없게 되자 나는 집에 있는 의학책들을 뒤져 그 상태의 폐암이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8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아냈다. 2년 이상 생존율은 2.5%. 이왕이면 완치율이라고 할 것이지 인색하게 2년 이상 생존율은 또 뭐람.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자기들 책 잡히지 않을 것만 우선으로 한 의사들의 야박한 말버릇이었다. 항암제 주사는 바늘이 꽂힐 때 한번 따끔하고 마는 보통 주사하고는 달랐다. 꼬박 사흘 동안 입원해서 수도 없는 주사를 시간과 순서에 따라 번갈아 맞아야 하는 거창한 주사였다. 하룻밤 사이에 맞아야 할 주사약만 해도 바퀴 달린 테이블에 하나 가득 넘쳤고 그 각기 다르면서도 위세등등한 모습은 마치 하룻밤 동안에 쏘아대야 할 대포알을 방불케 했다.
아닌 게 아니라 투병은 곧 전쟁이었다. 항암제가 몸 안으로 흘러들면 환자는 곧 오장육부까지 쏟아낼 것처럼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고, 항암제와 함께 빠른 속도로 주입되는 링거 때문에 병기를 출창대고 있어야 할 만큼 오줌 마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그놈의 대포알이 암을 명중시키기 전에 사람 먼저 잡을 모양이었다. 그러나 하룻밤만 악전 고투를 치르고 나면 다음 이틀은 한결 수월했다. 더욱 신기한 건 그 첫 번째 항암제 주사로 거짓말처럼 말끔히 새벽 기침을 안 하게 된 거였다. 암이란 자각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으련만 그 악명에 비해서는 너무 쉽게 기가 꺾인다 싶었다. 앞으로도 3주에 한 번씩 그런 치료를 언제까지나 암이 이기든 인체가 이기든 결판이 날 때까지 받아야 했으므로 그의 퇴원은 재진과 재입원이 예약된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므로 하여 더욱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자유가 보장된 바깥 세상은 그에게 황홀했으리라. 그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자고 했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한 마음에 우리는 채 그 동네도 벗어나지 못하고 동승동 일대에 널린 음식점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았다. 그는 돌솥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내가 시킨 갈비탕에서 갈비까지 한 대 건져다 먹었다. 항암제를 맞으면 맞는 동안은 물론 그 후 며칠간은 속이 느글거려 아무것도 못 먹는다. 항암제를 맞으면서 체력을 유지하려면 그저 잘 먹는 게 수다. 항암제는 또 백혈구를 감소시켜 그로 인하여 주사를 못 맞게 되는 수가 곧 생긴다. 주사를 못 맞게 되면 끝장이다. 백혈구 생산을 위해서도 잘 먹는 수밖에 없다.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딴 환자 가족들로부터 수없이 얻어들은 정보는 대강 그러했다. 도대체 어쩌란 소린지. 고약한 병답게 진퇴양난의 섭생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왕성한 식욕을 보자 나는 그가 그 중에 한 고비를 거뜬히 뛰어넘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는 식당을 나와서 택시도 잡기 전에 먹은 것을 길바닥에 다 토해놓고 말았다. 그가 토악질을 하는 동안 나는 그의 괴로움보다는 길 가는 사람에게 미안하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기 몸 상태에 대해 그 정도도 모르고 마구 먹어댄 그의 미련함이 싫은 생각도 났다. 토하고 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무실에 들렀다 집에 갈 테니 나 혼자 가라고 했다. 당신 미쳤어? 나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코웃음 치는 소리로 말했다. 투병의 촉인데 벌써 이상하게 굴려는 것 같아 노방의 토악질보다 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내버려둬.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슬프고도 단호한 느낌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길에서 놓아주었다. 그가 가야 한다는 사무실은 실상 별것도 아닌 데였다. 은퇴한 노인들 몇이서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그동안 못 나갔다고 밀릴 일이 있을 것도 아니겠다. 태어나자마자 얼굴을 내밀어야 할 까닭이 없었다. 나는 그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암 환자 가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가장 못할 노릇은 육신이 손을 들기 전에 정신이 먼저 망가지는 걸 지켜보는 고통이라고 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입이 타게 조바심하며 저녁 준비를 했다. 손이 얘가 뇌고 제가 뇌고 도무지 내 정신이 아니었다. 부엌 조리대에서는 작은 창을 통해 버스 정거장을 내다볼 수 있었다. 저녁 노을 속으로 그가 돌아오고 있었다. 손엔 이홉들이 소주병을 달랑 들고. 그건 그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던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은퇴하기 전이나 후나 예고하지 않고 늦는 일이 없었고 저녁 먹을 때 하나여 이홉들이 소주 3분의 1 내지 반병 정도의 반주 습관이 있었다. 집에 소주가 남아있는데 더 사오는 일도 없는데 안 사오는 일도 없는 그였다. 어머, 소주가 떨어졌나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맥없이 쉽게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어한 게 별게 아니라 보통 때처럼 구는 거였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는 그를 보통 때처럼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 눈엔 그의 모습이, 그의 존재가 시간과 마찰하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빛나 보였다. 나는 신혼 때처럼 가슴을 울렁이며 그를 마중했고 그는 어디까지나 보통 때처럼 저녁 반찬 뭐냐부터 묻고 씻는 둥 마는 둥 밥상을 받고 소주 반 병을 아껴가며 마셨다. 담배를 끊으니까 술맛이 별난데 거봐요, 담배 끊기 잘했지 뭐예요. 우리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치 술맛을 위해서 담배를 끊은 것처럼 굴었다. 그는 안주로 먹은 적지 않은 밥 반찬도 보통 때와 다름없이 맛있게 먹은 저녁밥도 토하지 않았다. 잘 자고 기침 없이 깨어나 손수 커피 끓여 마시고 내 머리맡에도 한 잔 갖다 놓았다. 제 시간에 버스 타고 출근했다가 제 시간에 버스 타고 돌아왔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였다. 너무 감지덕지해서 감히 입 밖에 내서 말하기도 겁났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가 자고 일어난 자리에서 주워 모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되었고 그건 날로 늘어나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암세포와 닮은 세포가 머리카락 세포여서 항암제를 맞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암이 그만큼 죽어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미 들어서 아는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많은 머리칼이 수시로 한 움큼씩 빠져 단시일 내에 아주 없어져 가는 걸 지켜보는 마음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우울하고 참담했다. 무성하던 머리칼이 한 오라기도 안 남은 늙은 남자의 두상은 그 나이에 흔한 대머리하고는 또 달랐다.
대머리는 보통 피부보다 더 유들유들 윤이나 한눈에 강인한 인상을 주지만 그의 머리 빠진 두상은 마치 머리칼이 귀하게 태어난 갓난아기의 두상처럼 피부가 희고 여려 보였다. 정말이지 크기만 좀 크다뿐 머리 귀한 갓난아이 두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대머리는 아니고 뽀얀 솜털이 성기지만 고루 뒤덮여 있는 것까지 똑같았다. 그러나 아기의 솜털은 장차 머리카락이 될 희망이지만 그의 여려 보이면서도 결코 근절되지 않는 솜털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때부터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 모자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사온 모자는 갈색 세무 캡이었다. 의외로 모자가 잘 어울렸다. 써보기 전엔 형사나 무슨 기관원이나 쓸 것 같은 모자여서 별로 탐탁지 않더니만 써보니 10년은 젊어 보였다. 무엇보다도 장난꾸러기처럼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점퍼엔 괜찮은데 신사복엔 암만 해도 좀 어색했다. 왜 중절모로 사오지 않고 이왕이면 최고급으로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불평을 했다. 나는 그의 갓난아기처럼 애처로운 민둥머리에다 최고의 사치를 시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자식들은 내 말뜻을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았다. 지금은 중절모가 유행하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혼인할 때는 다들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였고 게다가 전쟁 중이었는데도 어른 남자가 출입할 때 모자는 필수적이었다. 문자 그대로 의관을 갖추지 않으면 행세할 수가 없었다. 염색한 군복을 입었으면 역시 염색한 군모를 얹고 다녔고 두루마기엔 약간 찌그러진 듯한 중절모가 제격이었다. 혼인날을 받아놓은 어느 화창한 봄날, 그가 양복을 맞추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다. 조선 호텔 앞에 있는 양복점이었는데 환도전에 적막하고 헐벗은 서울에서 그 집은 딴 세상처럼 의리의리해 보였다. 영국산 양복지가 첩첩이 나긋하고도 품위 있게 걸려있고 같은 양복지로 빼입은 지배인 역시 나긋나긋하고 품위가 있었다. 그는 그 비싼 양복을 2벌이나 맞추었고 나는 그를 위해 양복지를 고르면서 그가 부자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하고 2년이나 넘어 연애를 했지만 한두 번 가본 집이 제 집이라는 것밖에는 그의 재산 정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까. 혼인할 남자가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과히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간 서글프지가 않았다. 그가 무작정 들뜨고 행복해 보이는 게 괜히 안 돼서였다. 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식구들의 놀라움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아마 배신감도 섞인 분노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때까지 나는 식구들을 벌어먹이는 입장이었다. 6.25 난리통에 식구 한둘쯤 일치하는 집이 어디 있을까마는
오빠가 비명에 가고 난 우리 집의 후유증은 좀 유별났다. 오빠는 어머니에겐 하늘 같은 외아들이었고 올케에겐 신혼 3년째 새신랑이었고 연년생의 조카들에겐 생명만 주었을 뿐 낯도 익히기 전에 가버린 무책임한 아빠였다.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머니나 올케의 비통은 꼭 따라 죽을 기세였다. 그래도 시일이 지나면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나갈 궁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성질이 모질지 못해 비록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는 못할 망정 살아갈 궁리를 할 의욕이 전혀 없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들이 따라 죽고 싶은 건 조금 더 엄포나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난 그럴 수 없었다. 나 역시 그들 못지않게 오빠를 사랑했지만 오빠를 따라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나는 순전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폐허나 다름없는 황량하고 살벌한 최전방 도시에서 겁없이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여행 미군 부대에 취직이 되어 얼떨결에 식구들을 부양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특히 난리나던 해의 9월 한포 사격과 무차별 폭격 중에 태어나 젖과 보살핌의 부족으로 사람 될 것 같지 않던 어린 조카가 우유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자 토실토실 살이 오르기 시작한 건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아기의 놀라운 생명력은 무덤에 겹방살이인 양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침체된 생활에 하루하루 생기를 불어넣었다. 식구들은 아기를 따라 웃기 시작했고 나에게 미안해할 줄도 알게 되었다. 올케에게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생기자 딴 사람처럼 용감해졌다. 당시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가 양공주들이 밀집해 있는 기지촌으로 옷가지나 화장품 따위를 이고 다니며 파는 보따리 장사였는데 올케가 그걸 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 증조모까지 생존해 계신 양갓집 맏딸로 여고 졸업 후 줄창 부모스라에서 엄한 훈도를 받다가 시집온 올케는 어머니 마음엔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보기엔 여간 답답한 맹추가 아니었다. 그 시절의 기준으로도 요새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얌전하기만 하던 올케가 어찌어찌해서 장사 중에서도 가장 상스러운 기지촌 보따리 장사길을 트더니만 1년 만에 변두리 시장에 가게터를 하나 얻을 만한 돈을 모았다. 올케의 자립 능력을 믿게 된 나는 그 가게가 개업할 무렵 내 혼인 얘기를 꺼냈다. 그때야말로 내가 집을 떠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적기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식구들의 생각은 달랐다. 올케가 그렇게 빨리 목돈을 모은 건 그동안 내가 전적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준 건 고마웠지만 그래서 더욱 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였다. 조금만 더 같이 고생해주면 살만해질 게 확실한데 그동안을 못 참고 시집을 가겠다니 괘씸하고 야속한 게 친정 식구들의 인지상정이자 욕심이었다. 생전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다만 때가 이르다는 식구들의 생각과 바로 이때다 싶은 내 생각과의 차이는 단지 시기의 문제에 불과하련만도 그렇지가 않았다. 특히 어머니는 사사건건 사위될 사람에 대해 트집을 잡고 싶어 했다.
당신도 외며느리 거느리고 살면서 너만은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외아들인 걸 못마땅해 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됐지만 그의 성이 벽성인 걸 가지고 너무 오래 탄식하고 얕잡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세상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헌다헌 양반 중에서도 노론하고 아니면 통혼을 안 하던 집안인데 아무리 쑥밭이 됐기로서니 백제 상껏한테 내 딸을 내주더니 아이고 우세스러워. 이런 식이었다. 마침내 그를 집으로 데려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허세 부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허락을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가 당해야 할 고비를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서렸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어른 남자가 없다는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외삼촌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외삼촌은 평생 돈벌이라곤 안 해보고 놀고 지낸 분인데 언변이 유창하고 박식했고 특히 양반 족보에 통달했다. 내 꼬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신랑감이 만에 하나라도 양반 행세를 하면 여접시 폭로에 망신을 주려는 어머니의 포석임이 분명했다. 사위될 사람에 대한 기대나 호의는커녕 일말의 호기심조차 없이 트집 잡을 궁리만 하고 진을 치고 있는 식구들 사이로 그를 불러들여야 하는 내 심정은 심란할 수밖에 없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는 초대된 것만 좋은지 싱글벙글하면서 나타났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외삼촌은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을 서두로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걸 늘어놓고 나서 그의 지체를 캐묻기 전에 짐짓 난감하고도 동정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닥 오랫동안 외삼촌의 시험에 들지 않고 선대가 종로에서 선전을 하던 중인 집안이라고 그의 지체를 털어놓았다. 양반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중인이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가 어쩌면 그렇게 담담하고 떳떳한지 나는 속이 다 후련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확신이 잘 서지 않던 나의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를 망신 주려던 외삼촌의 작전은 이렇게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었다. 그를 보내놓고 나서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물었다. 선전을 했다니 그게 아전보다 좀 나은 벼슬인가 못한 벼슬인가? 두님도 참 선전시장에 비단 감뜻한다는 속담도 못 들으셨수? 벼슬을 했단 소리가 아니라 포목전을 했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보아하니 그 사람 그게 창피하다는 것도 모르는 눈집디다. 어머니와 외삼촌은 이렇게 다시금 그를 깔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몇 마디쯤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저의 고집을 누가 꺾겠냐는 식으로 허락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아주 호락호락한 허락은 아니었다. 지체가 떨어지는 대로 시집가는 대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단서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혼수를 장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건 나도 빤히 아는 사실이었다. 이왕 못 해보내는 거 듣기 좋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말도 얼마든지 있으련만 이렇게 야박하게 굴었다. 비록 딸 자식을 맨몸으로 시집 보낼 망정 당당하고 싶은 거였다. 나는 절대로 굽잡히기 싫어 안간힘을 쓰는
우리 집안의 이런 체면 차리기가 명구스러웠고 그런 야박스러운 허락에도 감지덕지해가며 양가에서 나누어 해야 할 혼인 준비를 혼자 떠맡은 그가 안쓰러웠다. 그렇다고 심정적으로나마 어느 쪽을 역성들 수도 없는 짓눌리는 듯 무력하고 우울한 시기였다.